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어느 마을 어귀에 낡고 외로운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일찍 지고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불어오면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아침이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에 서 있는 그 비석만큼은 누구도 눈길을 주려 하지 않았고, 해가 지면 아이들조차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만큼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비석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이끼가 낀 표면은 마치 굳게 담은 잎처럼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김선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벼슬길에 오르는 것보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옛 성현의 말씀을 익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김선비는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 초가삼간에 살면서 낡은 옷을 기워 입었지만 그의 표정은 언제나 온화했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 훈장 노릇을 하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김선비는 읍내에 나가 책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평소와 다름없이 그 문제의 비석이 서 있는 길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회오리 치듯 날리는 날이었고 길가에 선 비석은 유난히 더 쓸쓸하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비석을 바라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대신 그는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비석의 아랫부분을 덮고 있었고 비석 머리에는 새똥과 먼지가 엉겨 붙어 있어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김선비는 혀를 차며 생각하기를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세상에 태어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간 이의 마지막 자리가 이토록 험하게 방치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메고 있던 보찜을 잠시 내려놓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비석 주변에 자라난 억센 자풀들을 하나둘씩 손으로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풀잎에 손이 베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풀을 뽑으며 마음속으로 비석의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풀을 어느 정도 정리한 김선비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개울에서 적셔온 수건으로 비석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이끼와 묵은 때가 벗겨지자 돌의 차가운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버린 흙먼지를 털어내자 비석의 앞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김선비는 호기심에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라 글자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손끝으로 파인 홈을 따라가며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글자는 정성 들여 쓴 것이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칼이나 쇠꼬챙이로 급하게 긁어놓은 듯 거칠고 삐뚤빼뚤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글자를 조합하여 문장을 완성했을 때 김선비의 등골에는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귀는 다름 아닌 이 글을 읽는 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리라는 끔찍하고도 섬뜩한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재수가 없다고 침을 뱉고 돌아섰을 법한 무서운 문구였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마치 비석 속에 갇힌 영혼의 절규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멍하니 그 글귀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는데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원한과 억울함이 사무쳤기에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자신의 무덤 앞을 지나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에게까지 저주를 퍼붓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도망가는 대신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돌을 어루만지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이름 모를 영혼이여, 자네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참으로 모진 세월을 살다 갔는가 보오. 오가는 이에게 죽음을 권할 만큼 자네의 고통이 깊고 무거웠다니 내 마음이 다 아려오는구려. 김선비의 따뜻한 목소리가
차가운 바람 속에 흩어졌고 기이하게도 그 순간 거세게 불던 바람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석에 새겨진 저주의 글귀가 사람을 해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발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처절한 외침으로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보찜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비석 앞에 정갈하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눈에 들어오는 글자는 책 속의 성현 말씀이 아니라 비석에 새겨진 그 거친 문장뿐이었습니다. 호롱불이 가늘게 떨릴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가 일렁거렸고 마치 그 이름 모를 영혼이 방구석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영혼의 평안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는 결심하기를 앞으로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비석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리라. 그 원한이 눈 녹듯 사라질 때까지 내가 친구가 되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석을 귀신돌이라 부르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기에 이 사실은 오직 김선비와 비석만이 아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선비는 하루도 빠짐없이 비석을 찾아가 주변을 청소하고 말을 건네는 일을 일과처럼 삼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물 한 그릇을 떠서 비석 앞에 올리고 지난밤은 평안하셨는가? 오늘은 날씨가 참으로 맑네. 산새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김선비가 혼자서 돌덩이에 대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지만 워낙 학식이 높고 점잖은 분이라 혹시 무슨 심오한 수행을 하는 것이라 짐작하고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김선비는 비석의 글귀에 낀 흙을 털어낼 때마다 그 글자가 품고 있는 도끼가 조금씩 옅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김선비는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석에게 달려가 자신의 낡은 도롱이를 덮어주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어 흙탕물이 튀고 옷이 다 젖었지만 그는 비석이 차가운 비를 맞으며 떨고 있을 것 같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비석은 마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고 읽는 자가 대신 죽으리라는 글귀는 빗물에 씻겨 더욱 선명하고 붉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그 붉은 글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누군가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을까? 계절은 깊어만 가서 산과 들은 온통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었고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서리는 풀잎을 하얗게 얼려버렸습니다. 김선비의 정성 덕분인지 아니면 그저 기분 탓인지 모르겠으나 흉물스럽던 비석 주변은 어느새 깔끔하게 정돈되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잠시 쉬어갈 만큼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틈만 나면 그곳에 앉아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마을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뒷집 개똥이가 장가가는 날이라 잔치가 열렸다네. 자네도 살아있었다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며 마치 살아있는 벗을 대하듯 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김선비가 비석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기에 작은 소란도 크게 들렸는데 횃불을 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무슨 변고가 생겼나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책을 덮고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가지 마시오 하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이 들린 것 같아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달빛을 받은 비석만이 묵묵히 서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소리였으리라. 짐작하면서도 김선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해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잃어버린 돼지를 찾느라 소동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돼지는 마을 어귀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흩어졌습니다. 김선비는 안도하면서도 방금 전 비석 앞에서 들었던 환청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주를 퍼붓던 글귀와는 달리 너무나 애처롭고 가늘어서 마치 보호를 요청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비석 속에 갇힌 영혼이 조금씩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훈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김선비는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말에는 힘이 있단다. 고운 말을 쓰면 고운 일이 생기고, 모진 말을 쓰면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단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김선비의 이야기를 들었고, 김선비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비석에 새겨진 저주의 말 또한 언젠가는 따뜻한 말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텅 빈 서당에 앉아 김선비는 먹을 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 관아의 옛 기록을 찾아보면 단서가 있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김선비는 다음 장날에 읍내 관아에 들러 마을의 옛 기록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호적 대장이나 사건 기록부를 뒤지면 이 마을 어귀에 묻힌 사람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이 되어 읍내로 향하는 길, 김선비는 여느 때처럼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자네의 이름을 찾으러 다녀오겠네. 이름이라도 불러주면 자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겠나. 그는 비석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 햇살이 비석을 비추는데 비석 표면의 이끼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마치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읍내 관아의 서고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선비는 담당 관리에게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한 뒤 수십 년 전의 낡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바스러질 것 같았고 먹글씨는 희미해져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김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는 문서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비석의 외로운 영혼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디에도 마을 어귀의 무덤이나 비석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관아를 나선 김선비는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석에게 미안하여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밤길을 걸어 비석 앞에 도착한 그는 힘없이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내 능력이 부족하여 자네의 이름석 자조차 찾지 못했네. 세상이 자네를 잊었다 해도 나는 자네를 잊지 않겠네. 그때 밤바람이 불어와 김선비의 갓끈을 흔들었고 비석 주변의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김선비는 비석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 믿으며 차가운 돌에 뺨을 기대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비석의 냉기가 뺨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 냉기 속에 숨겨진 미세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추워졌고 산골 마을에는 첫눈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닭감을 준비하고 김장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김선비도 겨우내 뗄 장작을 패고 문풍지를 새로 바르며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석을 찾아가 눈을 쓸어내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선비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선비가 돌보는 덕분에 그 흉흉하던 곳이 깨끗해졌다며 고마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찜장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마을 곳곳을 기웃거리고 땅의 모양을 살피며 수근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낯선 이의 등장은 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소식을 듣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비석이 있는 길목을 훼손하거나 마을의 평화를 깨뜨릴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내들이 지팡이로 땅을 쿡쿡 찌르며 무언가 의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거구의 사내와 그를 따르는 하인들이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사내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마을 앞에 넓은 들판과 산새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마침내 길가에 서 있는 낡은 비석에 머물렀습니다. 김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내는 지팡이로 비석을 툭툭 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옆에 있던 하인이 무언가 아부하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저들이 비석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다급하게 그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보시오. 그 비석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물건이요.
김선비가 점잖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내는 김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썩어가는 돌덩이 하나 놓고 웬 호들갑이오. 나는 한양에서 온 박객주라고 하오. 이 마을에 큰 장터를 열 생각인데 이 흉물스러운 돌이 길을 막고 있으니 치워야겠소. 박객주의 거만한 태도에 김선비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터라니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마을에 장터가 들어선다면 비석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김선비는 침착하게 박객주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 비석은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요. 주인 모를 무덤이라 하여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소이다. 그러나 박객주는 김선비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화는 무슨 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세상에 고작 돌덩이 하나가 무섭겠소. 박객주는 큰 소리로 웃으며 하인들에게 비석을 당장 뽑아버릴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비석 주위로 몰려들자 김선비는 두 팔을 벌려 비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정이 비석을 치우려거든 나를 먼저 밟고 지나가시오.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김선비가 서슬퍼런 기세로 맞서자 하인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객주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리는 것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마을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인심을 잃는 것은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객주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김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줄 아시오. 하지만 내 곧 다시 올 것이니 그때는 저 돌덩이와 함께 재미없는 꼴을 보게 될 거요. 박객주 일행이 마을 안쪽으로 사라지자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놀라지 말게. 내가 자네를 지켜주겠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가 쉴 곳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걸세. 비석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만 김선비의 손바닥에 전해지는 돌의 감촉은 여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더 사나워져 곧 큰 눈이 내릴 것 같은 징조를 보였습니다. 마을의 평온한 공기는 깨졌고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으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박객주가 마을에 들어와 가장 크고 번듯한 기와집을 사들여 자리를 잡자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비단과 소금 장사로 큰 돈을 모았다고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떡과 고기를 돌리기도 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교만함이 번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마워하며 음식을 받았지만 뒤돌아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박객주의 집 대문은 하루 종일 열려 있었고 험상님께 생긴 하인들이 들락거리는 통에 마을의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렸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을 막아 자신의 집 정원으로 물길을 돌리려 하거나 뒷산의 오래된 나무들을 베어내 창고를 짓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마을의 질서를 제멋대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박객주의 가장 큰 목표는 마을 입구에서 읍내로 이어지는 신장로를 닦아 물건을 실은 수레가 쉽게 드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길이 뚫리면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댔지만 정작 사람들의 걱정은 그 길목에 서 있는 비석에 쏠려 있었습니다. 비석이 서 있는 자리는 길을 넓히기 위해 반드시 깎아내야 하는 언덕배기였기 때문입니다. 박객주는 이미 김선비와의 다툼을 통해 그 비석이 마을 사람들에게 껄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미신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담대함을 과시하고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확실히 굴복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객주는 10여 명의 일꾼들을 이끌고 비석이 있는 길목으로 향했습니다. 일꾼들의 손에는 굵은 밧줄과 쇠망치 곡괭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발소리는 쿵쿵거리며 땅을 울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선비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그들을 막아섰지만 박객주의 하인들은 거칠게 김선비를 밀쳐버렸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군 김선비는 옷이 찢어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박객주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저 돌에도 주인이 있고 넋이 서려 있소. 함부로 건드리면
반드시 탈이 날 것이요. 그러나 박객주는 비웃음을 흘리며 김선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세님은 아직도 귀신 타령인가? 네, 오늘 저 돌덩이를 뽑아내어 마을의 흉물을 없애주겠네. 박객주는 비석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지팡이로 비석 머리를 탕탕 두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김선비의 손길로 닦여진 비석은 늦가을의 햇살 아래 기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객주는 비석 표면에 새겨진 글씨를 들여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나 한번 볼까? 글깨나 읽는다는 양반들이 쉬쉬하는 내용이 뭔지 궁금하구먼. 그는 하인에게 물을 가져오라 시켜 비석에 끼얹고는 소매로 거칠게 문질러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감도는 글자들은 물기를 머금자 마치 피가 배어나오는 듯 선명해졌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리라. 박객주는 더듬더듬 글귀를 읽어내려갔고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큰 소리로 웃어 제꼈습니다. 으하하하. 고작 이런 유치한 협박이라니. 읽는 자가 죽는다고. 내가 지금 다 읽었는데 어디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지나 보자.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지만 아무도 따라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꾼들조차 겁에 질려 쭈뼛거리고 있었고 김선비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박객주의 웃음소리가 멈추자 갑자기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마른 하늘에서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휘잉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지팡이를 짚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던 할머니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박객주 앞까지 걸어와 멈춰서더니 쉰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했네. 자네는 방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박객주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박객주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망난 늙은이의 헛소리는 듣기 싫소. 내가 내 돈 들여 길을 내겠다는데 무슨 참견이요. 할머니는 박객주의 무례한 언사에도 동요하지 않고 비석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돌은 그냥 돌이 아니야.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자신의 한을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며 피로 쓴 글이지. 함부로 입에 올려 조롱하면 그 원한이 자네의 숨통을 조여올 게야. 할머니의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 중 몇몇은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흠귀신이 있다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지. 내 그 귀신 멱살을 잡고 춤이라도 춰주겠네. 박객주는 억지로 큰 소리치며 일꾼들에게 당장 작업을 시작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일꾼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박객주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직접 곡괭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내가 직접 하겠다. 그가 곡괭이를 높이 치켜든 순간 갑자기 비석 뒤쪽 숲에서 까마귀 떼가 새카맣게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으며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시끄럽고 불길한지 박객주는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곡괭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발치에 떨어진 곡괭이는 쨍하고 쇳소리를 냈고 박객주는 무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김선비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지 않으니 제발 돌아가시오.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오. 박객주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었지만 까마귀 떼의 불길한 징조와 할머니의 서늘한 경고 그리고 일꾼들의 동요 때문에 더 이상 작업을 강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땅에 침을 탁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는 것들, 내일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포크레인이 아니라 대포를 가져와서라도 저 돌을 박살낼 테다. 박객주와 그의 일행이 마을 안쪽으로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비석 주변을 살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에 묻은 흙탕물을 닦아내며 마치 다친 아이를 달래듯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저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게. 꼬부랑 할머니는 혀를 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 끝에는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매캐한 연기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마을의 문들을 단단히 걸어 잠그게나 원한 먹은 바람이 마을을 훑고 지나갈게야.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객주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낮에 불쾌함을 잊으려는 듯 박객주는 하인들을 시켜 술과 고기를 풍성하게 차리고 읍내에서 기생들까지 불러들여 질펀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진 음식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고 장구 소리와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흥겨워야 할 잔치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겉돌고 있었습니다. 술을 아무리 마셔도 취기가 오르지 않았고 뜨끈한 온돌방에 앉아 있는데도 박객주는 자꾸만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풍지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는 깜짝깜짝 놀라며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문창 호지를 긁는 듯한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지붕 위에서는 기왓장이 구르는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박객주는 술잔을 던지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밖에 누구냐? 누가 장난을 치는 게냐?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을 샅샅이 뒤졌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생들도 겁에 질려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넓은 방에는 박객주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일렁거렸고 그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기괴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박객주는 억지로 잠을 청하기 위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낮에 보았던 비석의 붉은 글씨가 눈꺼풀 안쪽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읽는 자가 대신 죽으리라. 그 글씨들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지렁이처럼 변하더니 이내 박객주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는 숨이 막혀 헐떡거리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위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방구석 어둠 속에서 희뿌연 형체가 어른거리는 듯했고 귓가에는 낮고 축축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네가 읽었구나.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하겠구나.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는 이미 닭이 울고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박객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이 내타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물그릇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엎질러진 물이 방바닥에 퍼져나가는 모양이 마치 어제 비석에 끼얹었던 물자국과 비슷해 보여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박객주는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직감했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박객주의 집 지붕 위에 검은 그림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마을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맑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근거리며 불안해했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아침 일찍 비석을 찾아갔습니다. 비석 주변에는 간밤의 바람 탓인지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비석 자체는 어제보다 더 깨끗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누군가와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는 전사의 모습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비석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젯밤 많이 노여우셨습니까?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김선비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끈적거렸습니다. 박객주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고 그 안에서는 간간이 그릇 깨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인들이 약방으로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박객주가 원인 모를 고열과 헛소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점심 무렵 닫혀있던 박객주의 대문이 열리고 하인 하나가 김선비를 찾아왔습니다. 하인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김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주인 나으리께서 선비님을 찾으십니다. 제발 좀 와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사람 잡겠습니다. 김선비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하인을 따라 박객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선비의 뒤를 쫓았습니다. 박객주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마치 한여름 장마철처럼 습하고 눅눅한 기운이 확 끼쳐왔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는 박객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김선비를 보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기어 나와 김선비의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저 돌 귀신이 나를 죽이려. 하오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하던 박객주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비참한 몰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측은한 마음으로 박객주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겪으셨기에 이리도 혼비백산하셨습니까? 박객주는 공포에 질린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구석에 서 있지 않소. 피를 흘리는 남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단 말이오. 김선비는 박객주가 가리키는 구석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객주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글을 읽었으니 내 차례다. 네가 내 자리에 들어와라. 춥다. 너무 춥다. 그것은 박객주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다른 누군가가 박객주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처럼 낯설고 이질적인 톤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놀라서 생긴 병이 아니라 비석에 깃든 원혼이 박객주의 탐욕을 고리로 삼아 그의 정신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합니다. 김선비가 박객주의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박객주는 잠시 초점을 찾은 눈으로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 양반 내 재산을 절반이라도 줄 테니 제발 저 귀신 좀 떼어주시오. 용한 무당을 부르든 구슬하든 뭐든 다 하겠소. 박객주는 여전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비석을 조롱하고 저주를 가볍게 여긴 탓에 그 틈을 타 원혼이 들어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으면 백방이 무효할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마당의 흙을 패이게 할 정도로 거세었고 바람은 박객주의 집 기둥을 뿌리째 뽑을 듯 휘몰아쳤습니다. 박객주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김선비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석의 주인이 분노하고 있다. 이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면 박객주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오늘 밤 그 비석 앞에서 밤을 새우며 원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소. 부디 당신도 방 안에 틀어박혀 당신의 욕심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보시오. 김선비는 두려움에 떠는 박객주를 뒤로하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왜소했지만 비바람에 맞서는 걸음걸이만큼은 거인처럼 당당해 보였습니다. 밤하늘은 뚫린 듯 비를 퍼부었고 천둥 번개는 마치 하늘이 땅을 향해 분노를 토해내는 것처럼 요란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김선비는 삿갓 하나에 의지한 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비석이 있는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흙탕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비석에 깃든 영혼을 달래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고 오직 김선비만이 이 폭풍우 속에서 깨어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비석 근처에 다다르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비석 주위만은 기이하게도 빗방울이 피해가는 듯한 묘한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은 붉은 빛을 띠며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꿈틀거리며 돌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읽는 자가 대신 죽으리라. 김선비는 그 글귀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섬뜩한 저주로만 느껴졌던 그 말이 빗소리와 섞여 들리니 마치 나의 억울함을 아는 자가 나를 대신해 울어다오라는 애절한 호소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젖은 손으로 차가운 비석을 감싸 안으며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비석의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젖어 무거웠지만 비석에서 전해져 오는 한기는 그보다 더 깊고 차갑게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박객주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박객주는 침상에서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뛰어다니며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저리가 저리 가란 말이다. 내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그의 눈에는 빗물이 새어 들어온 벽의 얼룩이 자신을 노려보는 귀신의 얼굴로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 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귀신의 웃음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박객주는 괴력을 발휘하여 하인들을 뿌리치고 도자기와 가구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값비싼 병풍이 찢겨나가는 광경은 마치 그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박객주는 숨을 헐떡이며 방구석으로 몰렸는데 그의 눈에는 방바닥에서 검은 손들이 솟아올라 자신의 발목을 잡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 손들은 앙상하고 썩어 문드러진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박객주가 발버둥 칠수록 더욱 억세게 그를 조여왔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은 천둥 소리에 묻혀 집 밖으로 새어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박객주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내 자리를 내놓아라. 네가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할 자격이 있느냐. 라는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비석의 주인이 보내는 텔레파시이자 박객주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손자들을 품에 꼭 안고 벽을 향해 앉아 나지막이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디 노여움을 푸소서. 마을의 개들은 짖는 것을 멈추고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렸고 외양간의 소들도 불안한 듯 발을 구르며 음매하고 울어댔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에 덮인 듯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사단이 박객주가 비석을 건드린 탓이라 여기며 그를 원망하는 동시에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개울물은 불어나 둑을 넘칠 듯 위태롭게 넘실거렸습니다. 다시 비석 앞 김선비는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을 비석의 차가운 기운과 맞추며 비석 속에 갇힌 영혼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선비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이 길이 아직 좁은 오솔길이었던 시절의 풍경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한 나그네가 보찜 하나를 메고 힘겹게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쉬어가기 위해 지금 비석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상 속의 나그네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어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엽전 몇 점과 낡은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머니 약을 지을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나그네는 혼잣말을 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숲속에서 험상궂은 산적들이 튀어나와 나그네를 덮쳤습니다. 나그네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주머니를 지키려 했지만 수적 열쇠에 밀려 무참히 매질을 당했습니다. 산적들은 나그네의 돈과 옷가락지를 빼앗고 숨이 붙어있는 그를 차가운 진흙구덩이 속에 던져넣고는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나그네는 안 돼. 어머니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김선비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뺨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석의 주인이 품은 원한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죽음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병든 노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짓밟힌 것에 대한 사무치는 한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다름 아닌 돈과 타인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앞세워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비석마저 짓밟으려 했던 박객주의 행동이 그 원혼을 자극하여 극심한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읽는 자가 대신 죽으리라는 말은 탐욕스러운 자가 나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죽음과 같은 절망을 맛보라는 저주였던 셈입니다. 그 시각 박객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장식용 칼을 뽑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죽여버리겠어. 그 돌덩이만 없으면 돼.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하인들이 기겁하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살기로 가득 찬 박객주의 눈빛에 눌려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속옷바람으로 비가 쏟아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번들거리는 칼날과 박객주의 광기 어린 얼굴이 드러나 보는 이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비석이 있는 마을 어귀를 향해 좀비처럼 걸어갔습니다. 박객주가 마을길을 지날 때 잠 못 이루던 마을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객주가 미쳐서 칼을 들고 나간다. 누군가의 외침에 용기를 낸 장정 몇 명이 몽둥이를 들고 뒤따라 나섰지만 박객주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쫓아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박객주의 흰 속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은 귀신처럼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오직 비석을 파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달렸습니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바람은 박객주의 등을 떠밀 듯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김선비는 멀리서 다가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석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인했습니다. 그는 이제 비석의 원한을 풀 방법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박객주가 비틀거리며 시야에 들어왔고 그 뒤로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따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비석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둥지를 지키듯 그는 두 팔을 벌려 광기에 사로잡힌 박객주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켜, 비키란 말이야. 저 돌이 나를 죽이려 해. 내가 먼저 죽일 거야. 박객주는 김선비를 보고 소리치며 칼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고 오직 공포와 살해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선비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멈추시오. 당신의 그 칼이 베어야 할 것은 돌이 아니라 당신의 썩어빠진 욕심이요. 김선비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박객주의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박객주는 순간 멈칫하며 김선비를 노려보았지만 이내 다시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석 뒤쪽의 땅이 우르릉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비석 주변에 흙이 솟아오르더니 비석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객주는 그 광경에 얼어붙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석의 글씨에서는 이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와 주변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검은 연기 같은 형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김선비의 모습과 겹쳐지며 마치 김선비가 거대한 거인이 되어 박객주를 내려다보는 듯한 환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하고도 두려운 광경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김선비는 뒤돌아보지 않고도 비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혼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박객주를 향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보시오. 저 비석이 흘리는 피눈물이 보이지 않소. 당신이 탐욕으로 짓밟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었고 약속이었소. 박객주는 붉게 빛나는 비석과 그 위로 어른거리는 검은 형체를 보며 다리가 풀려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오지마. 잘못했어. 살려줘. 검은 연기는 박객주를 향해 쇄도하듯 날아왔지만 김선비가 그 앞을 막아서자 멈칫하며 흩어졌습니다. 김선비는 원혼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잠시만 참아주게. 내 이자에게 자네의 고통을 뼛속 깊이 새겨주겠네. 그러니 무의미한 살생은 멈추어주게. 놀랍게도 검은 연기는 김선비의 뜻을 알아들은 듯 비석 주위를 맴돌며 으르렁거리는 바람소리로 변했습니다. 박객주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김선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소. 제발 저 귀신 좀 쫓아주시오. 김선비는 차가운 눈으로 박객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그리고 똑바로 보시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저 귀신이 아니라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입니다. 이 비석 아래 묻힌 이가 왜 당신을 그토록 미워하는지, 왜 당신을 대신 데려가려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김선비는 비석 아래 흙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은 질척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김선비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어 박객주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녹이 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낡은 엽전 꾸러미와 반쯤 깨진 옷가락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옷가락지는 여전히 희미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시오. 이것은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나그네가 노모를 위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전 재산이오. 당신이 하찮게 여기고 짓밟으려 했던 이 땅에는 이런 피눈물 나는 사연이 묻혀 있소. 김선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박객주는 그 물건들을 보며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의 창고에 가득 쌓인 비단과 금은 보화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지만 그 순간 그것들이 그 어떤 보물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 산을 깎고 물길을 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소. 저 나그네를 죽인 산적들과 당신이 다를 게 무엇이오? 그래서 저 원혼이 당신을 지목한 것이오. 당신의 그 욕심이 산적의 칼날과 같기 때문이오. 김선비의 일갈에 박객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은 박객주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아집과 오만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비석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비석을 두려운 존재가 아닌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이웃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비석의 붉은 빛은 은은하게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박객주를 주시하는 듯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옷가락지를 다시 비석 앞에 정중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소. 박객주 당신이 살 길은 단 하나뿐이요. 이 비석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당신이 가진 것을 풀어 이 원혼의 한을 달래주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당신의 숨은 끊어질 것이요. 박객주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켜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갈라지며 한 줄기 달빛이 비석을 비추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비석의 글귀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읽는 자가 대신 죽으리라. 이제 그 말은 단순한 죽음의 예고가 아니라 과거에 죄 많은 너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엄중한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박객주는 땅에 머리를 쳐박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 쳤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김선비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해원 재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가장 깊어졌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새벽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객주가 차가운 진흙 바닥에 이마를 두스며 흘리는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바닥으로 스며들었고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이 포청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처럼 처절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박객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의 손길은 엄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길 잃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천하의 거상이라 거들먹거리던 박객주가 비석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묘한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석 주변을 감돌던 검은 기운은 박객주의 통곡 소리에 반응하듯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고 사납게 휘몰아치던 바람도 그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 했습니다. 눈물만으로는 부족하오. 당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야만 저 원혼이 맺힌 한을 풀고 떠날 수 있을 것이오. 김선비의 단호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박객주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박객주는 젖은 얼굴을 들어 김선비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전의 도끼와 오만함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창고를 열어라. 가장 좋은 비단과 쌀을 가져오고 따뜻한 술과 고기를 내어오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억울하게 가신님을 위해 제를 올릴 것이다. 하인들은 주인의 갑작스러운 호령에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당장 시행하지 않고 박객주가 다시 한번 소리치자 그제야 하인들은 불이 나게 집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객주를 일으켜 세웠고 비석 앞에 쌓여있던 돌무더기를 정리하여 재단처럼 만들었습니다. 비석의 붉은 글씨는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깔은 더 이상 섬뜩한 핏빛이 아니라 마치 노을이 질 때의 따스한 주황빛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박객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재물이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을 것이오. 오늘 당신이 바치는 재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증표가 되어야 하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들이 비단과 쌀가마니 그리고 정성껏 차린 음식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비가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객주는 비단을 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춥고 외로웠을 텐데 이제라도 따뜻한 옷 한 벌 입고 가시오. 내 어리석음이 당신의 상처를 건드렸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오. 그는 쌀가마니를 비석 앞에 내려놓고 술잔을 채워 올렸습니다. 술이 넘쳐 비석의 기단부를 적시자 어디선가 맑은 새소리 같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제단 앞에 서서 충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종이에 적은 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나그네여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여. 당신이 가고자 했던 길은 여기서 멈추었으나 당신의 마음은 이제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기 당신을 해하려 했던 자가 무릎 꿇고 사죄하니 부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소서. 당신의 노모께서도 저 세상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미소 짓고 계실 것입니다. 김선비의 목소리는 잔잔하게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빗속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늘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더니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이 비석을 비추자 비석을 덮고 있던 비단이 은은하게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옷을 입고 서 있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박객주는 그 앞에서 수십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아 피가 맺히고 무릎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 박객주의 등 뒤에 섰습니다. 이제 됐네. 저분도 자네의 마음을 받으셨을 게야. 더 이상 하면 자네 몸이 상하네. 할머니의 말에 박객주는 그제야 털썩 주저앉으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비석에 새겨져 있던 읽는 자가 대신 죽으리라는 글귀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에 씻겨 내려가는 먹물처럼 글자들은 형태를 잃어가더니 이내 평범한 돌의 무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김선비는 그것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주가 사라졌소. 아니 저주는 완성되었소. 욕심 많고 사나웠던 옛날의 박객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고 뉘우침을 아는 새로운 박객주가 태어났으니 말이오. 비석의 주인은 약속을 지켰고 당신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박객주는 탈진하여 하인들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무언가 큰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지막까지 남아 비석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숲 가장자리에 놓아두었고 비석을 덮었던 비단은 잘 개어 비석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석을 비추자 비석은 더 이상 흉물스러운 돌덩이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듬직하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비석을 한번 쓰다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객주의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박객주가 심한 열병을 앓아누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부르지도 않고 약도 먹지 않은 채 끙끙 앓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죗값을 치르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도 혹시 그가 잘못될까봐 걱정하여 죽을 쑤어 대문 앞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사나웠던 하인들도 주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난밤 폭풍 후에 무너진 마을 담장을 고쳐주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단단한 평화였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박객주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투명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김선비를 찾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제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선비는 웃으며 박객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혜는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저 비석에게 갚으시오. 당신이 가진 힘과 재물을 올바른 곳에 쓴다면 그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오. 박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선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객주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 마을의 길을 닦되 비석이 있는 자리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오. 오히려 그곳에 작은 정자를 지어 비석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오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소. 그리고 내 창고를 열어 춘궁기마다 쌀을 나누어 줄 것이며 돈이 없어 약을 쓰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마을의 의원을 모셔오겠소. 마을 사람들은 박객주의 말에 귀를 의심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객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제를 털어 비석 주변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기와를 얹어 비각을 세웠으며 주변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를 심어 운치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비석 앞에는 해원석 재윤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새긴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원한을 풀고 상생을 꿈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돌을 나르고 흙을 다지며 힘을 보탰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눈을 흘기며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과 박객주의 하인들이 이제는 한데 어우러져 땀을 흘리고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비각이 완성되던 날,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박객주는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마을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고 김선비는 비각에 현판 글씨를 직접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석 앞에 모여 고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이제 비석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자랑거리이자 화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비각 마루에 앉아 공기놀이를 하고 노인들은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예지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주의 돌이 복을 부르는 돌로 바뀐 기적을 보며 사람들은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김선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끌벅적한 잔치 분위기 속에서도 비석 주변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김선비는 비석에 손을 대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보게나 자네 덕분에 마을이 이토록 환해졌네. 자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이제 자네도 저승에서 노모를 만나 편히 쉬게나. 그러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김선비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결에서 그윽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김선비는 그것이 비석 주인의 영혼이 보내는 감사의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일 때 사람들은 마을 회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았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국밥 냄새가 피어올랐고 박객주가 직접 국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었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오. 부족하면 더 있으니 걱정 마시고. 그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객주님, 최고의 국밥 맛이 꿀맛이여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김선비도 한쪽 구석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받아 들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꼬부랑 할머니가 김선비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비 양반, 내 평생 살면서 도깨비가 사람 되는 건 봤어도 저런 구두쇠가 보살 되는 건 처음 보네 그려. 이게 다 선비 양반 덕분이요.
김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본래 있던 착한 심성이 비석을 만나 깨어난 것뿐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부처와 귀신을 동시에 데리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 국물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오늘 밤은 다리 뻗고 자겠구먼. 귀신도 가고 도둑놈도 갔으니 말이여.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박객주는 하인들을 시켜 마을 어귀부터 자신의 집까지 청사초롱을 밝히게 했습니다. 그 불빛은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비각과 그 안에 안치된 비석이 평온하게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길 잃은 영혼이 쉬어가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화해하는 따뜻한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선비는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세상의 모든 원한이 이처럼 따뜻하게 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비석에 대한 걱정 대신 앞으로 변화될 마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선비는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자마자 깊고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풀린 계곡물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질 무렵 마을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흉흉했던 기운이 감돌던 비석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향긋한 내음을 풍겼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 생기를 더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자조차 발길을 꺼려 했던 그곳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오다가다 쉬어가는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박객주가 세운 비각의 현판인 해원석이라는 글씨는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고 처마 밑에 달린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소리를 내며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돌을 저주 비석이라 부르지 않고 마을의 애군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복바위라고 부르며 아끼게 되었습니다. 박객주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야깃거리이자 흐뭇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하인들을 부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을 입고 직접 밭에 나가 흙을 만지며 땀 흘리는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호미질하다 손을 다치기도 하고 밭고랑을 삐뚤빼뚤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는 허허 웃으며 마을 어르신들에게 농사법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땀범벅이 되어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는 그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을 열고 그를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객주의 얼굴에서는 기름진 탐욕이 빠지고 대신 검게 그을린 건강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김선비와 박객주의 관계도 기묘하게 변하여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객주는 저녁마다 김선비의 사랑방을 찾아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돈 계산하는 법만 알았지 사람의 도리를 적은 글은 까막눈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선비님께 배우며 남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박객주는 어린 학동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김선비의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박객주가 기특하고 고마워 늦은 밤까지 호롱불을 밝히고 성현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글 읽는 소리는 마을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앞길을 넓히는 공사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모양새는 박객주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석이 있는 언덕을 깎아내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길을 비석 곁으로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덕분에 길은 곧게 뻗은 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운치가 빼어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그네들은 비각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며 이 비석에 얽힌 김선비의 지혜와 박객주의 개과천선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타지에서도 이 상생의 길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비강마루에는 김선비와 박객주,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쑥떡과 식혜를 싸들고 나와 두 사람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우리 마을이 딱 그 짝이여. 이렇게 오순도순 모여 앉아 있으니 임금님 부럽지 않구먼. 할머니의 말에 박객주가 쑥떡을 베어 물며 맞장구 쳤습니다. 다 할머니와 선비님 덕분입니다. 그때 제가 그 돌을 깨버렸다면 아마 제 인생도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박객주는 이제 지난날의 과오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선비는 찻잔을 들어 비석 쪽으로 가볍게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저 비석의 주인도 이제는 웃고 계실 것이오. 읽는 자가 대신 죽으리라는 말은 결국 욕심에 눈먼 옛 자아를 죽이고 참된 나를 찾으라는 준엄한 가르침이었던 게지요. 박객주께서는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으니 비석 주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친구가 된 셈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객주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석 주변의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쏴 소리를 냈는데 마치 그들의 대화에 긍정의 대답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꽃잎이 눈처럼 흩날려 그들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돌면서도 예전의 평온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박객주가 내놓은 기금으로 서당이 보수되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낡은 다리가 고쳐져 노인들의 통행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박객주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고 모든 것을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선비는 여전히 청빈한 삶을 살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으로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콩 한쪽이라도 생기면 김선비의 집 문고리에 걸어두곤 했고 김선비는 그것을 다시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나눔의 기쁨을 퍼뜨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마을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저녁 밥 짓는 냄새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는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만드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박객주는 김선비의 소매를 잡으며 이끌었습니다. 선비님,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드시지요. 아내가 암탉을 잡아 백숙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한 술도 한 병 꺼내 놓았으니 사양 말고 가시지요. 김선비는 못 이기는 척 미소 지으며 박객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지는 모습은 마치 오랜 형제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박객주의 집 사랑방은 이제 화려한 장식품 대신 서책과 붓으로 채워져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숙과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밤이 깊도록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농사 이야기, 그리고 사람 사는 이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박객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곳간에 쌀이 가득 차야만 배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헌데 요즘은 이웃들과 웃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니 참으로 신기한 노릇입니다. 김선비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음의 곳간이 찼기 때문이지요. 그 곳간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선비는 밤하늘에 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마을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비각 앞을 지날 때 김선비는 잠시 멈춰서서 비석에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신가?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참으로 따뜻해졌네. 이제 그만 이승에 대한 미련은 모두 버리고 달빛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 그러자 신기하게도 비석 주변에 머물던 희미한 냉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정말로 비석의 주인이 편안한 안식에 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선비는 마루 끝에 앉아 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소의 원앙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곰방대에 담배를 채워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하얀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인간사의 희로애락도
결국 저 연기처럼 덧없는 것임을. 그러나 그 순간순간 나누는 정과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임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깊고 고요한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선비는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낡았지만 햇볕에 잘 말려 뽀송뽀송한 이불에서는 기분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와 방 안의 기물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박객주의 웃는 얼굴, 할머니의 따뜻한 떡, 그리고 비석이 주었던 교훈까지. 모든 것이 고맙고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몸은 나른하게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의식은 서서히 꿈나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낮 동안 시끌벅적했던 장터 거리도, 아이들이 뛰어놀던 골목길도, 땀 흘려 일하던 들판도 모두 고요한 침묵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박객주도, 꼬부랑 할머니도,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꿈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비가간의 비석마저도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스치며 잘 자요 모두들 하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산골 마을 비석에 얽힌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나누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날이면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마을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다정한 이웃의 미소, 그리고 달빛 아래 평온하게 서 있는 비석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따뜻한 이불 덮고 좋은 꿈 꾸십시오.